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미국 상류층의 부자들만 지낸다는 미국 맨해튼. 호화로운 저택에서 데리고 살던 딸이 한국에 정착하겠다는 것도 모자라서 한국의 아파트로 이사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미쳤다며 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49층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맨해튼에서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 엘렌이라고 합니다. 남편 매튜와 결혼한 지 어느덧 15년 차가 되었는데요. 그중 10년 가까이 저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땐 마냥 행복했어요. 남편 매튜는 활달하면서도 자상한 사람이었고 저 역시 맨해튼의 대도시에서 자라 부모님이 물려주신 호스텔업을 조금씩 키워가며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냈거든요. 손님들을 공항까지 픽업하고 밤늦은 시각에도 체크인을 받아주며 낮에는 방 청소나 식사 준비를 맡는 식으로 24시간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곧 아이가 찾아오겠지 하고 별 걱정을 안 했는데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도 해외 여행객들을 상대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배우면서 언젠가 우리도 아이와 함께 이곳저곳 여행하며 추억을 쌓자 하는 꿈을 키웠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고 상담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뿐이었고 급기야는 시험관 시술도 몇 차례 받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죠. 하루 종일 호스텔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문득문득 찾아오는 공허함과 눈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평생 아이 없이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절망감에 시달려 우울해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남편 매튜는 너를 만난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조금만 더 일찍 결혼했으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제가 3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하루는 새벽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럼증이 심해지길래 새벽 귀국 손님 맞이를 남편에게 맡긴 채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헛구역질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너무 걱정한 나머지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의사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 같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의사의 농담인가 싶어 순간 아무 말도 못했죠.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저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응급실 복도 한쪽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뒤늦게 찾아온 아이이기에 저와 남편은 매 순간이 신비롭고 소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가는 호스텔에서 근무를 하다가도 혹시 배가 조금이라도 뭉치는 건 아닐까? 하고 유난을 떨 정도였지요. 입덧이 심해진 뒤에는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 더욱 힘들었지만 배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호스텔 업무를 대신 맡고 저는 몸조리를 하는 편이었지요. 이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7개월을 무사히 보내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호스텔 카운터에서 평소처럼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핑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자리에 앉으려는데 뭔가 다리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죠.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어 아래를 보니 양수가 터진 것이었어요. 아직 정상 분만까지는 2개월이나 남아 있었기에 당황스러웠고 출혈까지 보이니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급하게 남편과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분만을 더 미룰 수 없다면서 응급 분만을 권유했어요.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나는 탓에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이니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조산으로 잡고 여린 아이가 태어났고 의사들이 곧장 인큐베이터로 데려가 버렸죠. 저는 누워서 아이 울음소리를 잠시 들었을 뿐 품에 안아볼 겨를도 없이 떼어 놓아야 했죠. 모자 상봉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아이가 숨을 잘 쉬고 있을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며 간호사에게 수시로 문의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아기는 씩씩하게 버텨주었습니다. 의사들은 아직 주수가 많이 모자랐지만 아이가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몇 주 동안이나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받고 있던 아기가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감동과 안도감은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신의 힘이라는 뜻을 담아 우리 딸을 샬럿이라고 지었고 그 작은 몸을 안을 때마다 매번 기적 같다고 생각했죠. 샬럿을 키우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체중이 적고 면역력이 낮아 잔병치레가 잦았거든요.
하지만 샬럿이 웃어주거나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모습만 봐도 며칠 밤새워 뒤치다꺼리를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잃어버린 시간만큼 마음껏 사랑을 주자 샬럿도 점점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주더군요. 게다가 저희 호스텔에 오는 손님들이 샬럿을 많이 예뻐해 주어서 맨해튼 근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간은 훌쩍 흘러 샬럿이 청소년기를 지나 어느덧 성인이 되었어요. 여전히 외동딸이었기에 우리 부부가 갖는 기대가 남달랐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샬럿이 미국 안에서 안정된 직장을 잡고 가까운 곳에 살면서 가끔 와인 파티도 함께하고 손주도 보여주며 살았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10년 넘게 애타게 기다린 끝에 얻은 아이다 보니 어쩌면 부모가 조금 더 간섭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샬럿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털어놓았어요. 바로 이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드디어 우리 딸에게도 인연이 찾아왔구나 하고 기뻤지만 동시에 과연 어떤 사람인지 빨리 보고 싶다는 궁금증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침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참이라 샬럿은 생일날을 기념해 그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하겠다고 했고 남편과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한껏 들떴습니다. 손님 맞이도 워낙 많이 해봤지만 이번에는 사위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리하고 만찬 메뉴도 좀 더 신경 쓰고 싶어졌죠. 고급 와인을 장만하고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겨서 멋진 옷까지 준비해 두었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저와 제 남편에게 벌어질 충격적인 일을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TV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고 저럴 수 있나 했던 것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다 싶었죠. 드디어 약속한 당일 초저녁 무렵 벨이 울렸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왔나 싶어 문을 열어봤는데 웬 낯선 동양인 젊은 남성이 서 있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누구시죠? 라고 묻지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마침 세탁소에서 돌아왔고 문 앞에서 함께 서 있던 상황이라 남편이 이 상황을 보고 재빨리 인사를 건넸어요. 그 남성은 저희에게 말했죠. 저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럿 남자친구 정민혁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정민혁 씨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샬럿이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민혁 씨가 먼저 집을 찾아온 거였죠. 솔직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곧이어 얼마 뒤 샬럿이 들어왔고 저희에게 샬럿은 그 한국인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혁 씨가 제가 소개해드린다고 했던 제 남자친구예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학 연구기관을 졸업했고 얼마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연인이라면 동양인이라도 괜찮겠지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민혁이는 한국으로 돌아갈 테고 몸이 떨어져 있다 보면 결국 만남도 흐지부지 되게 되니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저희 딸을 아주 잘못 보고 있었어요. 곧이어 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장거리 연애가 되겠구나 라고 말했는데 샬럿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거리 연애라니 아빠, 나 여기서 민혁 씨랑 결혼하고 민혁 씨 따라서 한국으로 건너가 살 거야. 딸은 정말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고 곧바로 이해하자마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 덜컥 한국 남자와 결혼해 그 나라로 간다니. 믿기 어렵더군요. 어떤 부모가 이런 제안을 좋아할까요? 하룻밤 내내 만찬을 함께 하면서도 저는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샬럿이 워낙 확고했기에 갈등을 크게 표출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살면 흔히 한국을 중국 옆에 작은 나라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침략을 자주 겪었다고만 알았고 솔직히 지금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샬럿에게 왜 하필 한국이냐, 잘못된 선택 아니니? 라고 물어도 샬럿은 민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죠. 서양에서 자란 딸이 동양권 나라에서 적응이 잘 될까 걱정도 컸고 혹여나 저 한국인 남자가 나쁜 의도를 갖고 샬럿을 데려가는 것은 아닐지 오만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샬럿은 이미 성인이었고 결혼을 막을 근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식 당일 저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면서도 축하해줬어요. 이렇게라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구나 싶었죠. 며칠 뒤 샬럿과 민혁은 짐을 챙겨 정말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가버리니까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낳은 딸인데 샬럿이 우리에게 어떤 딸인데 이렇게 한국으로 떠나버리다니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의욕을 잃고 지냈습니다. 남편조차 어차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니 지켜보자며 저를 달랬지만 저는 불행해져서 곧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삐딱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매 순간이 딸 생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 만큼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딸의 선택 때문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집요할 만큼 검색해보며 찾아봤어요. 뭐 한국이 대단하고 좋은 나라인 건 인정했습니다. 어려웠던 시기를 잘 견디고 성장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도 알게 되었고 나름 대단한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죠. 제가 있는 곳은 세계 중심에 있다는 국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도 엘리트들만 지낸다는 맨해튼에 있죠. 한국이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해도 저희 가족이 지내는 이곳만큼 훌륭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딸이 한국에 간 것을 후회하고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랬어요. 물론 엄마로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제 마음은 간절했었고 한국에서 지내겠다는 딸의 선택이 못마땅했습니다. 그 뒤 샬럿 부부는 1년에 서너 번씩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민혁이라는 사위도 나름 성실하고 밝은 청년처럼 보였고 샬럿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에서 잘 버티나 보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떠난 지 5년이 되던 무렵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샬럿이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있지만 대체로 서민층이 형편이 안 되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돈이 많으면 단독주택을, 더 부유한 사람들은 넓은 저택이나 별장을 소유하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빈곤한 사람들이 지낸다는 그 아파트에 이사를 가겠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으니 제가 안 놀랄 수가 있겠나요? 가뜩이나 한국에서 지내는 것도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는데 사는 곳마저 아파트라니 정말 너무 화가 났고 감정을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감정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침착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남편의 눈빛에도 좌절감이 묻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결국 폭발하듯 결심했고 당장 한국으로 가서 내 딸을 고생만 시키는 민혁이에게서 떼어내어 우리 딸 샬럿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고생만 시킬 수는 없다고 말이죠. 딸이 사는 주소를 받아들고 저는 곧장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남편도 직접 보고 와야 마음이 편해질 테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며 배웅해 주었죠.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비행은 여러 시간을 거쳐야 했기에 몸이 피곤했지만 딸을 구출하려는 마음으로 내내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우리 딸이 잘 사는 게 맞을까? 혹여 극심한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제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국을 찾아볼 때 인천공항의 모습을 인터넷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참,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을 당시 하긴 했었는데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인천공항은 매우 현대적이고 넓었으며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데도 체계가 잡혀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냈던 미국의 공항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확실히 당시 공항에서부터 제가 크게 놀랐었습니다. 공항 안에 들어서 있는 카페들과 나이불문하고 많은 세계 사람들이 공항 내부를 누비며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영화에서 보던 장면과 유사했죠. 현대적이고 첨단화된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각자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 공항만 번지르르 한 걸지도 모르지. 어차피 공항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니 한국에서 나름 신경을 꽤나 쓴 거라고 생각해. 바로 시내로 나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날 거야. 저는 공항에서 나와 곧바로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사실 딸 모르게 온터였기에 조금 고생하긴 했어요. 대화가 원만하게 될 리도 없었고 고작 주소 하나 들고 딸이 있는 곳까지 혼자서 찾아가야 했으니 막막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의외로 한국의 교통은 처음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접하기에 아주 시스템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매우 친절했죠. 가장 놀란 것이 바로 언어인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인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물론 영어가 미숙했던 사람들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하거나 궁금해할 내용들 정도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공항에서 저는 택시기사분께 주소를 건네고 곧장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는 출발했고 딸이 있는 집으로 가면서 택시 차창문으로 보이는 한국을 볼 수 있었어요. 고층 건물과 화려한 간판,
잘 정돈된 도로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유럽의 큰 도시 못지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참 신기하다고 느낀 것이 회색 빌딩 사이 곳곳에 있던 자연이었어요. 미국의 도시에는 시멘트 건물이 다지 이렇게 나무가 곳곳에 어우러져 심어지지 않았어요. 있어도 되게 드물죠? 그런데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가는 내내 건물 앞 곳곳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심어져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높은 고층의 빌딩 뒤로 보이는 녹색 옷을 입은 산들이 보였는데 뭔가 도시와 자연의 어우러짐이 좀 색다르게 보이더군요. 이윽고 목적지에 가까워져서 보니 초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채 몰려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샬럿이 사는 동네 맞나 싶을 정도로 규모가 컸고 모든 건물들이 깔끔하고 새 것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렸는데 입구에서 경비원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는 듯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와 미국어를 섞어 번역기로 소통해보니 제가 딸 샬럿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채셨고 인터폰을 통해 샬럿 집으로 연락해 주셨습니다. 제 딸이 노란머리 낯선 외국인이다 보니 경비원분도 저희 딸을 알고 있더군요. 순식간에 그 복잡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이루어지니 한국이 참 친절한 나라구나 싶으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조금 후 딸 샬럿이 로비로 내려와 제가 있는 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생생한 모습으로 환히 웃으며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말도 없이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하며 저를 끌어안았고 그런 딸을 보는 순간 지난 5년간 걱정해온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샬럿을 꼭 끌어안고 네가 잘 지내긴 하는 거니? 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샬럿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층수를 보니 49층이었습니다. 미국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있지만 10층만 넘어가도 상당히 높은 곳으로 인식되는데 49층이라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막상 올라가니 더욱 놀라운 게 집 안은 마치 호텔처럼 세련된 인테리어의 깨끗한 대리석 바닥, 거기에 널찍한 거실 창문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도시 전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멋졌습니다. 제가 창문 가까이로 가니 정말 멀리 한강이라는 강과 도시 불빛이 한눈에 들어와서 순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밤이 되자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야경이 펼쳐지는데 너무 멋지더군요. 사실 미국에도 맨해튼의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면 멋지거든요. 바둑판처럼 정렬된 격자형 도로와 빼곡하게 늘어선 마천루, 그리고 수직 수평으로 뻗은 큰 도로와 그 사이를 가득 메운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도시 협곡과 같은 풍경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한국의 풍경에는 미국의 도시 협곡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넘치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와 여기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라고 하며 중얼거렸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데도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바닥에 있는 온돌 방식의 난방 때문에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겨울에도 이런 바닥 난방기기가 흔하지 않습니다. 라디에이터나 냉온풍 기능이 있는 에어컨이 바람을 따뜻하게 데워주죠. 그런데 딸이 지낸다는 아파트에서는 그냥 기본 옵션처럼 거실 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터치 패널을 조작하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심지어 샬럿 말로는 밖에 나가도 스마트폰으로 집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서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했는데 샬럿이 엄마 오늘은 제가 특급 환영식을 해드릴게요. 라며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주문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리고 두세 명이 연달아 배달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상 가득 깔린 음식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푸짐해서 마치 미국에서 홈파티를 할 때 정성껏 준비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휴대폰 몇 번 터치로 가능하다니 어리둥절한 동시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샬럿이 웃으며 한국은 배달 문화가 발달해서 밤늦게도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피자, 치킨, 한식 뭐든 가능하다고 말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이게 내가 상상했던 가난한 아파트 생활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아파트가 허름하고 낡고 바퀴벌레가 득실거릴 거라 여겼는데 오히려 제가 사는 맨해튼 근교의 주택보다 더 편리하고 깔끔한 환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샬럿이 엄마 여기 단지 안에 예쁜 산책로가 있다며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아파트마다 이어진 걷기 좋은 길과 정원이 잘 갖춰져 있더군요. 근데 좀 이상하게도 차가 보이지 않아서 딸에게 차가 다니지 않나? 하고 물으니 딸은 한국 아파트에서는 주민들 안전 때문에 자동차들은 모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지상은 이렇게 공원이나
피트니스 센터 등의 편의시설로 채워져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놀라웠죠. 한국 아파트에는 그냥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마트 한번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차를 타고 수십 분을 가야 하는데, 제 딸이 지내는 한국의 아파트는 그냥 1층으로 내려가면 공원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운동시설이 있고, 그냥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이 아파트 자체가 하나의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었어요. 궁금해서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 봤는데 대형 쇼핑몰 주차장처럼 웅장하고 깔끔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출입구마다 CCTV와 보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이곳이 도대체 얼마나 안전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샬럿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지하로 차를 빼고 아이들은 지상에서 자전거를 자유롭게 탈 수 있다고 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정말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상가나 편의시설도 있어서 기본적인 장복이나 용무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해결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도시화가 잘 된 곳들은 꽤 편리하지만 이런 초고층 아파트 문화는 낯설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그저 여기가 내가 생각하던 한국이 맞나? 하는 의문을 계속 품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 민혁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섰고 민혁은 장모님 오래 기다리셨죠? 라며 환한 웃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샬럿이 식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민혁아, 너 혹시 미국에서 일하지 않고 왜 한국으로 돌아간 거니? 혹시 미국에서의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닌지. 민혁은 웃으며 사실 저는 맨해튼에서 공부할 때부터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기회는 많았지만 고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샬럿도 흔쾌히 동의해줬고요. 함께 한국에 정착하면서 좋은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민혁이 책임감 있게 일하고 샬럿도 그런 남자를 믿고 한국에 건너와 이렇게 살게 된 건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 딸 샬럿이 어떻게 동양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나? 하는 편견을 가졌던 제가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샬럿 역시 대화를 이어받아 엄마 사실 처음엔 낯선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언어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무척 발전된 나라이고 민혁이 가족도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어려움 없이 지냈어요. 지금 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것도 민혁이와 제가 꾸준히 일하면서 함께 돈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샬럿이 스스로 여기를 선택한 거구나.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해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한국과 실제로 마주한 한국의 차이가 너무 커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며칠간 딸 부부의 생활을 지켜보니 아침 일찍 민혁이 출근하고 샬럿은 집안 정리와 취미 활동을 하다 종종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저녁엔 민혁과 저녁 식사 후 둘이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더군요. 가끔은 샬럿 혼자도 자유롭게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한국 문화를 더 체험하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무척 기특했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 행복을 괜히 반대하려 했구나 하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사위 민혁에게 이젠 네가 내 딸을 정말 아껴주고 있음을 믿는다고 말하자 민혁은 눈을 반짝이며 장모님, 샬럿과 저는 서로를 인생 동반자로 여기고 있어요. 저도 샬럿을 평생 아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샬럿을 미국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죠. 오히려 여기에 이렇게 좋은 생활 환경이 있는데 굳이 미국으로 다시 가서 고생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샬럿이 이젠 엄마도 한국을 자주 오시면 되잖아요. 제발 다음엔 더 오래 머물다 가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며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 앞으로는 너희가 미국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나도 종종 한국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말을 덧붙였어요. 서로 전화나 영상 통화로만 소식을 나누는 걸 넘어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한국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기 전 딸하고 제 사위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작별 식사를 했습니다. 사위 민혁이 그러더군요. 장모님, 이번 여행 경비는 제가 일부 부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다음엔 미리 알려주세요. 몰래 오시지 마시고요. 아직 한국에서 보여드릴 게 많거든요. 고맙구나 민혁아. 너희가 정말 잘 지내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놓여. 사실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일 줄은 미처 몰랐어. 과거에 편견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다시 오고 싶어질 것 같네. 라고 답했습니다.
샬럿과 민혁이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는 걸 보니 제가 10년이나 애타게 기다렸던 딸을 위해 제 할 일을 이제 다 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결혼 후 10년이나 아이가 안 생겨 마음고생하던 시절부터 어렵게 얻은 샬럿을 키우면서 가졌던 여러 기대와 바람, 그리고 샬럿이 한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 그런데 정작 직접 한국에 와보니 제가 생각했던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라는 편견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죠. 물론 나라 전체를 몇 주 만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샬럿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주변 환경, 그리고 사위 민혁의 모습만으로도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딸이 언젠가 제게 말했던 엄마 나 한국에서 의외로 잘 지내. 엄마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아 라는 문장이 이제야 확실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맨해튼으로 돌아와 다시 호스텔 운영을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오후에는 방을 정리하거나 청소를 하며 밤에는 늦게 체크인하는 분들을 위해 대기하죠. 예전과는 달리 샬럿이 떠났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한국에서 정말 풍족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사위 민혁도 메신저나 화상통화로 자주 안부를 전해주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건강은 괜찮으신지 묻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간 의리를 중요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의 배려심을 통해 그 말이 사실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제가 1년에 한두 번쯤 한국에 갈 생각입니다. 여름이나 가을 같은 시기에 찾아가 샬럿과 민혁이 사는 동네도 더 돌아보고 한국 음식도 직접 체험해볼 작정이에요. 딸 부부가 수시로 미국에 오는 것보다 저도 가서 그 나라를 느끼며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여기 한국은 더럽고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어린 학생들을 왕따시키는 것은 물론 상류층 학생들은 그런 가난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말도 안 되는 나라라며 경악해하고 있는 영국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국의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고 크게 경악해하고 마는데요. 그 영국인은 한국의 무엇과 어떤 것을 받기에 이토록 경악하고 만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에밀리아 콜린스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의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과의 교류를 위해 교사들 중 몇 명을 한국으로 보내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교육대학에 다니고 있던 대학생 때였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저에게 드라마 한 편을 추천해 주었어요. 저는 드라마 광이거든요.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는 학교를 배경으로 한 10대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 드라마였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접해본 적 없었던 터라 드라마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어요. 그 드라마에는 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가 나왔는데 그 학생들은 가난한 학생 한 명을 괴롭히고 무시했습니다. 드라마에는 과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최대한 중립적인 시선에서 드라마를 시청하려고 했지만 드라마의 후기에 달린 다른 아시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드라마는 사실임이 분명했어요. 한국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차이도 엄청나다는 아시아인들의 증언이 넘쳤거든요. 제가 태어난 영국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존재했지만 한국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대놓고 가난한 아이를 괴롭히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머릿속에서 거의 잊혀갈 쯤 한국으로 갈 교사를 선택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었죠. 또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배우자도 있고 약혼자도 있는 사람을 해외로 1년 동안 보내는 건 말이 안 됐다 보니 한국으로 갈 교사는 싱글로 추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되었죠. 한국행이 결정된 후 저는 친하게 지낸 중국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길길이 날뛰며 어떻게 저를 그런 나라에 보낼 수 있느냐 화를 냈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제가 더 당황해서 진정시킬 정도였죠. 그 중국인 친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더럽고 그들이 사는 곳은 지저분해. 그리고 그곳을 중국인 척 둔갑시켜 인터넷에 올린다니까? 그뿐만이 아니야.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나라야.
실제로 한국에 가보면 한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TV나 인터넷에 한국이 잘 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친구에게 들은 한국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교육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한국은 잘 사는 애들의 교육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이었죠.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었고 저는 1년만 채우자고 생각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비행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학교의 인솔자를 만나고 학교에서 마련해준 집으로 가는 내내 본 한국은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곳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인솔자가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녔지만 모든 게 다 가증스러웠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고 싶다고 해도 서울에도 볼 것이 정말 많다 라며 서울에서 즐길 걸 다 즐기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는 변명만 나열했죠. 제가 한국의 참상을 보고 실망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네.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실로 대단했어요. 분명 공립학교라고 했는데 사립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 내부와 외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운동장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교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판이 갑자기 영상 스크린으로 변하질 않나? 학생들은 개인용 태블릿을 가지고 있지를 않나?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게다가 태블릿은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립학교처럼 학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이게 가능하다니.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영국이라도 이런 파격적인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세금으로 태블릿을 제공한다면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학생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면서 말이죠.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건 모든 교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난방 시설이었습니다. 에어컨과 난방이 가능한 시스템 에어컨이 어딜 가든 있었어요. 한국인들 입장에서 이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아닙니다. 영국의 여름에 수업을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에 푹 젖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공기청정기부터 가습기까지. 저희 학교가 제가 살던 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공립학교의 수준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여기는 서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지내는 동안 불편한 것은 없었는지 등등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저는 그 자리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한국의 좋은 모습만을 영국에 알리라는 무언의 압박 같았거든요. 저는 없는 말은 못 지어내는 성격이라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본 모습은 실로 대단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영국에 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도 저를 인솔하는 도움이 선생님도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었어요. 저는 서울이 아닌 지역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선생님은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며 펄쩍 뛰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면서요. 저는 도움이 선생님에게 그 정도로 떳떳하면서 왜 다른 지역에 가고 싶다는 내 의견을 무시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우미 선생님은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정말 서울에서 볼 게 많아서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다른 지역에 가는 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니 방학이나 긴 휴일을 이용하려 했다면서요. 정말 억울해하는 도우미 선생님에게 교장 선생님은 당장 이번 주에 시골에 있는 학교를 탐방하고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그 며칠 뒤 기차를 타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나오는 시골에 있는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중국인 친구에게 들었던 끔찍한 참상을 보지 못했어요. 서울에 있는 건물들보다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지저분하기는커녕 고즈넉한 느낌까지 났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한 시골 동네는 버스 정류장도 가로등도 인도도 낡아 있었지만 학교만큼은 아니었어요. 노란색 학교 버스와 학교 주변의 인도는 모두 새 것이었고 학교는 서울 학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크고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또 그곳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어 보일 정도로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한국을 오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자 도우미 선생님은 이제라도 오해를 풀었으니 다행이라며 넓은 마음으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었어요.
솔직히 당시에 저에게 화가 나서 도우미 선생이고 뭐고 못하겠다며 저를 무시해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버리고 나니 한국 학교만의 놀라운 특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환경, 가르치는 내용, 교사들의 수준 등등 칭찬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을 말하자면 그건 바로 밥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놀라울 게 뭐가 있냐는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런 여유로운 반응도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전 세계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것들이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인 거니까요. 제가 놀라워했던 것은 바로 한국의 급식입니다.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도 급식이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한국의 급식은 정말 최고입니다. 저는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 영양사란 정말 부잣집이나 국왕의 거처에만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인 영양사가 수천 개나 되는 학교에 전부 배치되어 있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사들의 능력만큼 영양사들의 능력도 대단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등 몸에 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고려한 최고의 식단을 정해주었는데 그 식단이 한 달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식단 돌려막기 같은 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음식의 퀄리티였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음식이 환상적이었어요. 알아보니 음식을 해주시는 조리사분들의 경력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런 한국을 두고 왜 그 중국인 친구는 한국이 형편없는 후진국이라고 말했던 걸까요? 순간적으로 궁금해지더군요. 과연 그 중국인 친구가 한국을 실제로 와본 적은 있던 걸까? 라는 생각 말이죠. 한국의 실상이 이게 전부였으면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제 옆에 있던 선생님이 영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염에 걸린 아이가 있다는 연락이었죠. 그걸 왜 이야기하냐 했더니 그야 이걸 말해야 장염 걸린 아이에게 맞는 점심을 만들어주지 않겠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영국,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아픈 아이를 위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주는 학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급식 시간 몇 시간 전에 전달받는 내용을 가지고요. 영국에서는 아픈 아이가 있으면 따뜻한 차를 한 잔 주거나 밥을 못 먹을 정도라면 귀가를 시킵니다. 만약 부모가 당장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아이는 밥도 못 먹고 양호실에 누워 있어야만 해요. 한 번은 그렇게 있던 아이가 구급차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아픈 아이가 이렇게 된 건 아픈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부모의 책임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게다가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따로 음식을 받는 곳이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다면 무조건 도시락을 싸와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 것까지 챙겨줄 여유는 없다는 거죠. 저는 대체 아이들이 급식비로 얼마를 내길래 이 정도의 급식이 가능한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들은 선생님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급식을 먹는데 돈을 왜 내죠? 맞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교사들에게는 급식비를 받았지만 밖에서 나가 먹는 것보다 저렴했으니 교사들도 안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급식비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투자하는 걸 한국인들이 반대하지는 않는지 물어보았어요. 영국에서는 유상급식이 당연한 것이다 보니 무상급식을 하는 순간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게 뻔했거든요. 그러자 그 선생님은 애들 먹이는데 돈 아까워하는 한국인은 없을 거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개인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학교의 시설, 고퀄리티의 수업 내용, 특히 급식 사진은 매일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을 본 영국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며 이 상황을 당장 설명하라며 저를 다그칠 정도였죠. 저는 이런 스페셜한 급식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고 제가 올리는 사진들은 매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메이징, 판타스틱을 외치는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게 한국을 나쁘게 설명한 중국인 친구였죠. 저는 그 친구가 저를 속였다는 것을 알고 난 뒤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저를 한국의 추잡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저열한 배신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고는 한국의 급식 사진에 한국인들은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나 무상급식을 베풀어라 라는 댓글을 달거나 한국은 먹을 게 없어서 구더기로 음식을 만든다는데 이것도 그런 음식 중 하나가 아니냐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인 친구의 말에 선동되기도 했어요. 저는 저처럼 한국을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도 점점 제 영상을 신뢰하게 되었고, 영상을 본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증언이 쏟아지며 중국인 친구의 주장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오히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욕을 먹기까지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이자 중국인 친구를 알고 있는 한 교사를 통해 중국인 친구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중국인 교사는 영국에서 중국어 과외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의 부모님이 제 사진과 영상에 달린 중국 친구의 댓글을 보게 되었고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중국 친구가 가르치던 아이들은 전부 상류층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의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잘못된 정보를 세뇌시키듯 한 중국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힘있는 집안들이었다 보니 중국 친구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 친구의 거짓 정보에 휘둘렸던 한 사람으로서 통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 있는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학교는 유상급식으로 바뀐 지가 오래입니다. 유상급식이라 해봤자 형편없는 퀄리티이지만요. 유상급식으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역대 최악으로 안 좋아지면서 도시락마저도 못 싸오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결국 하교를 할 때까지 굶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다는 연락이 들려왔어요. 게다가 부모가 실직하면서 거리로 내몰린 아이가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기사까지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런던의 노숙자 수가 급증한 건 알고 있었지만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될 지경이라니 진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잘 사는 아이든 못 사는 아이든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모두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회가 되어 다른 학교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원어민 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영국의 상황을 말하며 한국의 급식 시스템의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온 선생님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급식은 세계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만 있었더라면 영국의 급식 시스템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사를 보장하는 건 학교와 나라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한국과 같은 일을 하려면 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텐데 이건 세계가 거꾸로 뒤집혀도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만 이런 제도가 가능한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초등학교 앞에는 오래된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한국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곳에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학용품을 사는 거나 준비물을 사는데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문방구를 지나가던 중 처음 보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문방구 안에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아닌 사람이 지나가는 아이들을 전부 불러다가 학용품 같은 걸 나눠주는데 그 할아버지는 필요 없다는 아이들에게까지 억지로 학용품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로 가서 사장님은 어디 가고 당신이 여기서 이걸 나눠주고 있냐 물었어요. 물론 대화가 될 리가 없죠. 당시에 제 한국어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무슨 말을 했지만 전 알아듣지 못했고 저를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자꾸만 뭘 주려고 하기에 그걸 막아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걸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건 만국 공통이라 생각했거든요. 결국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학교에 있던 도우미 선생님이 급하게 나오셨어요. 도우미 선생님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 뒤 제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문방구 사장님의 아버지였고 이 학교가 세워질 때 문방구를 개업했던 전 사장님이었어요.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준 것이었죠. 남의 물건을 훔쳐서 쓴 게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학용품을 나눠준 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제 물음에 대답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이유를 듣고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오랜 고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에 가장 가난했던 시기를 버텼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을 겪은 분이셨습니다. 굶지 않고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었다 보니 꿈 같은 건 꿀 겨를도 없었다고 했죠. 그렇게 밥 굶고 살지 않을 정도가 되니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3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2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자식들만큼은 원 없이 공부시키기 위해 뼈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일하셨고 그 결과 학교 앞에 작은 문방구를 열 수 있었다고 해요.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돈이 없어서 학용품을 마련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애들 몰래 준비물을 챙겨주기도 하고 가끔 불러다 라면도 끓여다 주셨더군요.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물으니 할아버지는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배고픈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굶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또 애들이 굶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고 하셨어요. 내 애뿐만 아니라 남의 애일지라도 말이죠. 도우미 선생님도 이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모님 세대도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서요. 자신의 친구가 놀러 오면 꼭 밥을 먹여서 보냈고 집에 돌아갈 때는 과일까지 싸서 보내셨다 합니다. 저는 그 영향이 학교의 급식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어요. 자녀 세대들만큼은 자기들처럼 굶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전 국민들이 학생들을 배불리 먹이는데 동의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교육 덕분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작고 인구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교육뿐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힘을 쏟았고 그 결과 지금의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은 공부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하다못해 스포츠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감히 투자한 한국의 아버지 세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한국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국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이고 대단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 불리지만 실상은 밥도 먹지 못해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생각도 하지 않죠.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의 채소 비율을 높이라는 말에 토마토 케첩을 올려놓은 나라이니 말 다했죠.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입니다. 저는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간을 더 연장했었어요. 그렇게 1년이 될 줄 알았던 서울살이가 3년 가까이 되도록 한국에서 머물렀었고 지금은 한국을 떠나 영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늘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문화와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마음가짐, 이 모든 게 지금 저에게 초석이 되어 영국에서도 꽤나 인기 있는 선생님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과연 제가 한국을 몰랐다면, 한국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때 중국인 친구의 말에 속아 한국을 크게 오해했던 지난 날이 매우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운 삶의 지혜들을 품고 더 열심히 정진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줬던 도우미 선생님을 비롯한 한국인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 오늘 사연은 미디어 속 드라마와 중국인 말에 속아 한국을 크게 오해했었던 영국인 선생님, 에밀리아 콜린스 씨의 에피소드를 담은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